대한성모병원 박준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토탈입에 사용되는 부품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와 특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공의 수준에 맞도록 내용을 쉽게 구성해 봤고요. 용어들을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리스 컴포넌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시멘티드 임플란트 보고요. 그리고 보레드의 특징, 스템 종류, 마지막으로 아티큘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멘트리스 컴포넌트 먼저 볼게요. 네, 시멘트리스 컵은 1972년에 존 찬리 경이 스텐 컵에다가 플라스틱 집어넣어서 3,400 케이스 정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JBJS에 보고를 한 뒤에 지금까지 마치 정답처럼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멘트리스 아스타블러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은 3세대 타이타늄 시멘트리스 컵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시멘트리스 스템은 타입 1, 그러니까 싱글 테이퍼드, 코팅은 프록시멀만 되어 있고 길이는 미드 숏 스템이 현재는 대세입니다. 각 대표적인 회사에서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모델들이고요. 힙파트를 돌아보셨다면 이 중에서 최소 한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구 준비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시멘트리스는 통상적으로 리밍을 한 다음에 아세타블러 컵을 먼저 식립하는데요. 코팅의 이 까끌까끌한 부분이 뼈에 꽉 낑길 수 있도록 1mm 단위로 리밍을 먼저 설계하고요. 컴포넌트를 프레스핏이 되도록 망치로 때려 박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주변으로 금이 가기도 하는데 수술 후 CT에서도 일부 확인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아웃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코팅입니다. 그래서 프록시말리 코티드, 길이는 미드 스템, 미드 숏 스템이고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미디오 레터럴 위스만 테이퍼링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테랄에서 봤을 때는 플랫에 가깝다고 보고 타입 1 스템이라고 하고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프록시멀 피팅, 그리고 레터럴에서 봤을 때는 뒤, 앞, 뒤로 3포인트 픽세이션을 하는 게 피팅 메커니즘입니다. 시멘트리스 토탈립의 스테빌리티는 컵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기에는 프레스핏 픽세이션으로 시작하죠. 이 초록색 선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뼈에 얼마나 모양이 잘 맞게 꽉 낑겨 들어갔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임플란트 디자인이 고려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 골절 수술하고 나서 초기에는 기구들이 버티지만 결국 뼈가 안 붙어버리면 플레이트나 스크루가 부러져 버리는 것처럼 결국에 임플란트 본 서피스가 단단하게 결합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걸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고요. 이 두 개를 합친 커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임플란트가 자리 잡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궁극적인 롱텀 스테빌리티를 얻으려면 얼리 앰뷸레이션이 도움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코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불안정한 시기를 스테빌리티 딥이라고 하고 이때 과도한 마이크로 모션이 주어지면 루즈닝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시기고 일반적으로 4에서 8주로 봅니다. 그래서 6주 전후로 위험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힙에서는 다른 파트와 좀 달리 4주가 아닌 6주 팔로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걸 줄이려면 처음에 프레스핏을 단단하게 할수록 좋고 얼리 앰뷸레이션을 통해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당겨주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 실패했을 경우에 이렇게 페일리어 오브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으로 루즈닝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은 코팅이 추구하는 기작에 따라서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인그로스 코팅이 있고 온그로스 코팅이 있습니다. 인그로스 코팅은 뼈가 이런 비드-like 스트럭처 안으로 자라 들어오게 하는 설계이고요. 온그로스는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서 표면적을 좀 늘린 상태로 뼈가 여기 꽉 달라붙는 걸 유도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이게 더 강할 거라는 생각으로 이걸 많이 썼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신터드 비드나 파이버 메쉬, 포러스 탄탈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표면에서 떨어져 버리는 비드 디본딩이라는 단점이 있어서 이후에는 온그로스 코팅인 그리플레스트가 대세였고 아직까지는 타이타늄 플라즈마 스프레이인 TPS 코팅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죠. 하지만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본딩 리스크가 줄어들고 최근에는 다시 인그로스 코팅을 추구하고 있는 컵들이 상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셨던 요 컵들 중에 코렌텍 미라보 Z라든가 뭐 바이오맨 G7 같은 대표적인 컵들이 3D 프린팅으로 제작되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멘티드 개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멘티드 컵은 일단은 메탈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대가 쌉니다. 플라스틱이니까. 네, 본드로 붙여버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본 디펙트가 크게 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튜머리 섹션을 크게 했을 때처럼 디펙트가 크더라도 리컨할 때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본 시멘트 인터페이스에서 디본딩이 일어나는 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고, 롱텀하게는 시멘트레스에 비해서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멘티드 스템은 이렇게 뼈가 너무너무 약해서 스템 넣다가 깨질 것 같거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코텍스 티닝이 많이 되어 있는 돌 타입 C, 스톱 파이브 어피어런스라고도 하는데, 이럴 때 인트라오퍼레티브 페리스프로테틱 프랙처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피머에서 시멘트레스에 비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중에 시멘트 붓는 게 좀 걸리기 때문에 멍 때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시멘트 넣는 과정에서 엠볼리즘이 생겨서 테이블 데스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시멘트 시스템은 이와 같이 똑같이 라스팅을 하고요. 시멘트가 더 안쪽으로 디스탈로 퍼져나가지 않게 플러그를 먼저 삽입하고 시멘트를 채우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식립해서 굳으면 끝나는 프로시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좀 반짝반짝한 스템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왜냐면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에서 무광 스템이 마이크로 모션에 좀 취약해서 루즈닝이 잘 올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폴리시드 매끈한 유광 스템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수술하면 포스트 엑스레이가 이런 모양이 되죠. 멘틀의 두께는 디스탈 기준으로 최소 2mm 이상을 확보하는 게 스테빌리티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시멘트리스 임플란트에서 뼈와 임플란트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을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어를 잘 봐주시면 임플란트고 시멘트고 본입니다. 시멘트와 본 사이 이 레이어가 되겠죠. 네, 요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을 인터디지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SEM으로 보면은 이렇게 시멘트가 뼈 사이사이에 손가락 깍지 끼는 것처럼 꽉 낑겨 들어가서 고정이 물리적으로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게 뼈가 부러지면서 크랙이 생기면서 프로프게이션이 쫙 생기면 다 부드득 뜯어져 나가는 토탈 디본딩이 올 수 있다는 단점을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멘티드 스템이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에서 뽑기가 쉬울 수도 있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럼 시멘트와 임플란트 사이 요 레이어는 요 레이어에서는 핵심은 폴리시드 기준으로 압축 응력이 메인으로 작용합니다. 컴프레시브 훅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반대로 발스 힘도 작용하고 프릭셔널 어디어런스도 작용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사방으로 밀어내는 힘과 그 반작용으로 스테빌리티를 얻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자, 다음은 볼 헤드와 스템에 관한 특성입니다. 헤드 사이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28mm, 이게 36mm 헤드일 경우에 큰 헤드를 쓰면은 요 스템 4기, 결합되어 있는 스템 4기, 컵의 림까지 임핀지 되기까지 허용되는 각도가 볼 헤드가 커질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점프 디스턴스, 요 용어 많이 헷갈리시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을 때 조금 더 넘어가서 익스트림 ROM이 되면 이렇게 임핀지가 되면서 얘가 점프를 하겠죠. 이렇게 서블럭세이션이 되는 걸 말하는데 완전히 디스로케이션 되기까지 움직여야 되는 절대적인 거리가 더 많이 허용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볼 헤드가 크면 점프 디스턴스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금이라도 큰 헤드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고 거기에 상응하는 큰 컵을 쓰게 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결론은 헤드는 가능한 큰 걸 쓰면 좋겠다. 네, 기출 문제인데요. 되게 직관적입니다. 28에서 30mm, 36mm로 증가시켰을 때 탈구 감소 기전은 방금 말씀드린 점프 디스턴스 증가입니다. 자, 그리고 넥이 숏, 미디움, 롱이 되면서 스템 목이 점점 길어지고 짧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 세라믹 헤드의 안쪽을 보시면 얼마나 깊게 파여 있냐에 따라서 깊게 파이면 숏, 미디움, 롱 이렇게 됩니다. 결합했을 때 총 길이가
적게 파인 게 당연히 길겠죠. 넥이 동일한 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 숏넥은 28mm에서 문제가 요 사이에 있는 요 가장 작은 너비를 보어 사이즈라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짧아서 충격이 왔을 때 크랙에 취약하게 되는 거고 이런 세라믹 헤드 프랙처라는 어마어마한 컴플리케이션의 강력한 리스크 팩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요 자체로도 또 보드 기출입니다. 뭐 간단히 보면은 수술하고 2년 후에 스쿼팅을 했다는데 왜 스쿼팅을 하는지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숏넥 28mm를 사용했고 뭐 스템 안테 버전, 컵 안테 버전, 앱덕션 이렇게 돼 있다. 골절 발생 원인은 강력한 리스펙터로서 28mm 숏헤드 자체를 시험 문제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2mm나 36mm를 쓰면 당연히 이 길이가 조금이라도 길어지겠고요. 점프 디스턴스도 같이 늘어나는 건 덤입니다. 그래서 작은 헤드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입 1,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싱글 웨지로 요 정면에서 AP에서 봤을 때 미디어 레터럴 위드 테이퍼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 대비 레터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타입 2에 비해 플랫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싱글 웨지 스템이라고 하고요. 타입 2는 전반적으로 좀 더 뚱뚱하고 AP, ML 모두 줄어들면서 프록시말에 전장 픽세이션 하는 타입입니다. 타입 3는 마찬가지로 더블 웨지기는 한데 코팅이 프록시말에 집중하기보다는 메타 다이어피셜 정션 그리고 프록시말 다이어피즈까지 연장되어 있는 스템들이고요. 특히 리비전을 하거나 트로컨트랙 프랙처에서 픽세이션 파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죠. 이 중에 3A는 동글동글하고 B는 이런 플루트가 있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렉탱귤러 스템이라서 4포인트 로테이셔널 스테빌리티를 잡아줍니다. 흔히 보는 뱅콕스 2 스템이나 아니면 벤픽스 스템이 이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4는 풀 코티드 스템으로 전장 코팅이 되어 있는데 스트레스 실딩이라는 문제가 커서 요즘에는 거의 안 쓰고 단종되고 있고요. 타입 5를 리비전 수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깊게 박아 넣어서 다이아피지얼 피팅도 하면서 이 프록시말 세그먼트의 각을 조절할 수 있어서 두 개를 결합해서 쓰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입 6는 이렇게 아나토미컬 보잉을 반영한 스템인데 저는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은 숏 스템도 한때 유행을 탔었는데요. 요즘은 매우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재밌는 아티큘레이션입니다. 자, 다음은 아티큘레이션인데 여기 보이시는 요 컵 안쪽의 라이너와 볼 헤드가 이루는 요 관절면의 재질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메탈 온 메탈, 메탈 온 폴리, 세라믹 온 세라믹, 뭐 세라믹 온 폴리, 그리고 요즘 많이 쓰이는 듀얼 모빌리티는 세라믹 인 폴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걸 프라이머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먼저 메탈 온 메탈을 이렇게 시간 순서의 발전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메탈 온 메탈 같은 경우에는 헤드, 넥 인터페이스, 요 부위입니다. 요 결합 부위는 보통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요 모스테이퍼 부분에서 코로전, 즉 부식이라고 하죠. 코로전. 여기서 부식이 되면서 메탈 아이온이 릴리스가 일어나고 요걸 트루니오노시스라고 합니다. 요걸 매크로파지가 잡아먹어도 소화도 못 시킬 거면서 계속 먹고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따만한 수도 튜머가 생겨서 주사기로 뽑아보면 검은 물이 쭉 나오고요. 이거 카시노제닉합니다. 레날 톡시시티도 상당하고 부득이 사용하더라도 테라토제네시스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서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로시스가 이렇게 앞처럼 문제가 되면서 다음으로 이제 메탈 온 폴리에틸렌이 유행을 했는데요. 메탈로시스가 없고 이렇게 엘리베이티드 림 라이너라든가 트라이폴라, 뭐 심지어는 컨스트레인드 라이너도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어 골라 쓸 수 있어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컵에 라이너를 삽입할 때도 각도가 좀 안 맞아도 그냥 낑겨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고 리비전 할 때도 세라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뽑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얘도 10년, 20년 잘 쓰다 보니 또 큰 문제가 발견됐죠. 바로 오스테올라이시스. 요 플라스틱 찌꺼기들, 폴리 데브리들을 마찬가지로 매크로페지가 잡아먹으면서 콜라지네이즈랑 사이토카인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엑세시브 오스테올라이시스가 생기고 결국에는 루즈닝으로 이어지고 환자는 큰 페인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웨어의 타입은 어디시브 웨어 그리고 어브레이시브 웨어입니다. 토탈입의 경우 이렇고 토탈 니아스로플라스티의 경우에는 퍼티크 웨어나 서드 바디 웨어라고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은 웨어가 아니라서
요거 나중에 책에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도를 더 높인 울트라 몰레큘러 웨이트 하일리 크로스링크드 PE 폴리에틸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컨벤셔널 폴리의 웨어를 줄이기 위해서 공정에서 레디에이션을 쏴서 프리 레디컬이라는 찌꺼기를 줄이는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최종적으로 사용됩니다. 리멜팅은 온도를 쭉 올렸다가 다시 붙이는 방법이고 어닐링은 적당한 온도에서 왔다 갔다 사이클을 주는 거고 요즘 많이 사용되는 거는 비타민 E를 첨가하는 건데 이렇게 비타민 E가 폴리에틸렌 안에 첨가되게 되면 누런 빛을 띱니다. 그래서 가끔 일부 제품들이 누리끼리한 이유가 비타민 E가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세라믹 온 세라믹인데요. 키워드는 하이드로필리시티 그리고 바이오컴패티빌리티입니다. 재료 특성상 친수성이 좋으니까 루브리케이션도 잘 되고 따라서 메탈 같은 재질보다 생체적 합성도 좋습니다. 인펙션에도 물론 강하고요. 웨어 레이트가 매우 적다는 게 장점인데 재밌는 건 여기 마찰 계수에서 요 아티큘레이션 중에는 제일 좋기는 하고 이 얼음 표면보다 노멀 조인트가 더 미끄럽습니다. 자, 이 그림 순서 자체를 여기다 빵꾸 뚫어서 보드 기출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몇 년 안 됐고요. 메탈온 폴리가 연간 200 마이크로 정도의 찌꺼기를 만들어낸다면 비타민 E를 첨가한 예를 들어서 XLPE는 웨어를 10분의 1로 줄였고요. 메탈 자체는 원래 웨어가 적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코로전으로 인한 트루니오노시스가 굉장히 치명적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알루미나라고 써 있는 건 3세대 세라믹을 뜻하는데 볼루메트릭 웨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무시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단점으로는 라이너 집어넣을 때 잘못 집어넣으면 멜시팅 되고 비정상적인 로딩 때문에 없던 웨어도 생기고 그리고 프랙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립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이고요. 또 3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3세대 포르테는 세라믹 프랙처가 캠벨 교과서 기준 1000케이스당 하나 정도 보고되고 있고요. 4세대 델타는 10만 케이스당 하나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퀴칭이라는 큰 단점이 있는데 끼익 아니면 딱딱 뚝뚝 덜컹덜컹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하는 분들을 외래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끔 옆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들려서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자체로 리비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 프랙처 되면 이렇게 조각조각하게 되겠죠. 자, 1, 2, 3, 4대 있는데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3세대 포르테의 단점은 좀 브리틀하고 프랙처가 잘 생길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4세대가 되면서 지르코니아라는 원소를 화합물에 집어넣으면서 터프니스를 20, 30% 증가시키고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도 좀 향상시켰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자, 듀얼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인데 이 아티큘레이션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메탈 쉘은 있습니다. 이걸 먼저 뼈에 넣고 스탠다드 베어링 혹은 픽스드 베어링의 경우 라이너를 여기다가 부착을 하죠. 그러면 이 두 개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볼헤드와 라이너 사이에 아티큘레이션이 한 개만 생기는 거고요. 듀얼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메탈 쉘에다가 메탈백을 집어넣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발트 크롬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액티브 아티큘레이션인 폴리에틸렌이 들어가고 그 안에 또 보레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로 보자면 세라믹 인 폴리 온 메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면이 두 개가 돼서 듀얼 모빌리티다. 최장점은 당연히 디스로케이션을 줄이는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디스로케이션이 됐을 때 리덕션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왼쪽 토탈립처럼 이렇게 리덕션을 잘 해놨다고 이렇게 응급실에서 포스트 리덕션 엑스레이를 보내줬는데 이센트릭하게 들어가 있고 위쪽에 이렇게 폴리가 빠져나와서 이 중간 액티브 아티큘레이션이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번 장을 주시고 빨리 수술방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지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다들 들으셨겠지만, 우리 굉장히 그 토틀 힙 아트로플라스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개념들을 오늘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 다들 이해를, 100% 이해를 못 하셨을 테니까,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이 오늘 강의가 다시 또 업로드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혹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전공 선생님들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필요했던 것들, 질문이나 하실 얘기가 있으면 채팅창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우리 고관절 교수님들이 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순서에 관계없이 이세원 교수님, 전상현, 김승천, 이환희, 오승배 교수님 들어오셨고, 어, 혹시 저기, 우리 김원유 교수님, 현든 이사장님 혹시 들어오셨습니까? 혹시 뭐, 한 말씀 코멘트 있으시면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원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소리가 지금 안 들립니다. 소리를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예, 오랜만에 박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방대한 양을 아주 간략하게 너무 잘 요약해 줘서 상당히 이해가 잘 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유 교수님, 아까 소리가 안 들리는데 소리 한번 키시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소리가 지금 안 들리고 있습니다. 예, 예, 들리죠? 예, 예, 들립니다. 됐습니다. 이거 좀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질문에 몇 개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성모병원 사무처 윤하진 선생님, 데브리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듀얼 모빌리티 컵의 경우, 뭡니까 이게? 아무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발트하고 데브리스 문제가 되는지 비교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잘 읽었고요. 그 다음 질문이 채팅창에 하나 더 올라왔는데, 그거랑 지금 내용이 거의 네,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지금 이 두 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 데브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웨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이 이후에 나온 듀얼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이런 웨어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특히나 요 세라믹과 폴리 사이의 요 사이의 볼루메트리 웨어라든가 아니면은 요 메탈과 폴리 사이의 웨어를 걱정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데브리에 대해서 그리고 웨어에 대해서 크게 롱텀 데이터가 나온 게 없고요. 근데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듀얼 모빌리티를 쓰는 인디케이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직도 프라이머리 아스로플라스티는 당연히 픽스 베어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데 디스로케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어, 환자들, 특히나 스파인 패솔로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스피노펠빅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특히나 노인 환자들, 칼포시스가 심한 경우에 이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애초에 그 활동 요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웨어를 걱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웨어가 돼서 10년에서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어떤 부품이 닳아서 리비전을 해야 된다는 우려는 어, 일반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고관절 교수님들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좀 이렇게 코멘트 해주실 내용이 있으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김승찬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오늘 박지훈 교수님 너무 잘 요약해줘서, 그리고 게다가, 오늘 내용들은 캠벨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되게 스탠다드하게 구성을 해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최신 트렌드까지 더해줘서, 여기 지금 기출 문제들도 많고, 제가 기출을 들어가더라도 낼 만한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혹시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은 이거를 꼭 리뷰해서 요 내용들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꼭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용 다 잘 다뤄주셨는데 그 중에 베어링 커플에서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하면,
한국은 좀 예외적으로 가격적인 이슈가 있어서 델타온 델타, 그러니까 세라믹 온 세라믹 베어링 커플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웨스턴 컨트리에서는 세라믹 온 폴리 베어링 커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델타온 하일리 크로스링크드 폴리에틸렌 베어링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65세 미만 영걸 페이션트에서는 그 베어링 커플이 가장 메인스트림입니다. 이유는 듀러빌리티가 좋으면서 거기다가 세라믹 온 세라믹이 가지는 하드 온 하드 베어링의 컴플리케이션, 아까 언급해줬던 세라믹 베어링 프랙처라든지 스퀴킹 같은 컴플리케이션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내용에 다뤄주시지 않았는데 어쨌든 COP 베어링에 대해서도 좀 따로 공부하시고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전공 선생님들 질문 하나 다시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빈센트 병원 4년차 이홍곤 선생님, 세라믹 온 세라믹에서 단점으로 브레이키지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리비전 할 때 세라믹 헤드에다가 메탈 어댑터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리비전 헤드에 이런 게 왜 필수적인지, 메탈 어댑터가 왜 꼭 필요한지 한번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어, 사진을 보셔야 다른 분들이 이해할 것 같아서 요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4세대 세라믹은, 원래 이제 세라믹은 그냥 그 자체로 이렇게 단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메탈 테이퍼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메탈 슬리브라고 하고요. 리비전 시에 여기에 사용되는 이유는,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당연히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세라믹 프랙처가 생겼을 때 이렇게 조각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건 눈에 보이는 것만 주워서 여기다 모아놓은 거고요.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각들이 굉장히 많이 산산조각 나서 티슈에 박혀 있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다 제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남아있는 요 파티클들이 새로 리비전하는, 그러니까 스템을 두고 리비전했을 때 얘기예요. 헤드가 깨졌고 스템은 그대로 두고 헤드만 갈아 끼는 경우, 어, 새로 들어가는 헤드랑 그다음에 스템 사이에 그 파티클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스템은 티타늄 합금이잖아요. 근데 티타늄 알로이보다 세라믹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비벼졌을 때 스템이 닳아요. 테이퍼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스템을 두고 할 때 그 테이퍼 위에다가 요거를 씌워주면은 보호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리비전 헤드는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 얘기지만 세라믹 프랙처가 생겼을 때 그 다음 리비전 아티큘레이션으로는 무조건 세라믹 온 세라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아티큘레이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라믹 파티클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갈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질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성 모병원 3년차 유황용 선생님, 시멘트 리스 스템에서 웨이트 베어링을 하면 오히려 마이크로 모션을 줄여준다. 그래서 본 인테그레이션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교수님, 아스트로플라스티 후에 재활 프로토콜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 스테빌리티 딥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내용은 조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스테빌리티 딥이 깊고 요 시기에, 요 취약한 시기에 마이크로 모션을 많이 주면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반적으로 앰뷸레이션 하는 정도를 마이크로 모션이 과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너무 큰 충격을 주거나 끼거나 아니면 과한 자세, 비트는 힘이 굉장히 특히 안 좋은데 그래서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고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얼리 앰뷸레이션 프로토콜은 무조건 빨리 걷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고령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임플란트 측면에서 얼리 앰뷸레이션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레스핏만 잘 됐다면 그 상황에서 제너럴 컨디션을 고려했을 때는 뉴모니아 리스크라든가 CVA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빨리 일어서서 걷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DVT를 그렇게 신경 쓰는 것도 그 가장 크게 줄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얼리 앰뷸레이션입니다. 따라서 전 뭐 다른 교수님들과 비슷하게 4주에서 6주 정도 이제 워커나 크러치 어시스티드 앰뷸레이션을 하고 그 이후로는 빠르게 인디펜던트 앰뷸레이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고관절 교수님들 굉장히 오늘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분만 마지막으로 좀, 잘 정리해서 코멘트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조이세원입니다. 음, 다 잘 강의해 주셨고, 하나 코멘트 드리자면, 어, 시멘티드 스템의, 어, 푸 펑션으로 이용해서 이제 픽세이션이 되는데, 이게, 어, 아까 이제 구별을 잘 못해서, 폴리시드 얘기할 때 조금 애매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폴리시드 스템은 그 훅 펑션을 이용한 거라 멘틀이 두께가 중요하고, 절대 본딩이 아니라, 리비전 하거나 그랬을 때 톡 치기만 해도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제거는 가능하고, 이게 보통은 그래서 폴리시드 스템이 이게 어 우리가 두 가지 형태 아까 얘기했던 본딩의 형태로 붙는 경우가 이제 지금은 거의 쓰임이 없고 그리고 지금은 다 이런 훅 펑션을 이용해서 이런 걸 이제 로드 테이퍼 형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조금 두 개가 구별이 안 된 것 같아서 본딩은 옛날에 쓰던 방법이고 최근에는 다 이런 폴리시드 스템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저는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얘기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실관절